그때는 없고 지금은 있는 체 게바라의 방. 2011년 쿠바를 처음 방문했을 때 수도 아바나 최중심에 위치한 쿠바 혁명박물관에서 가장 의아했던 것은 체 게바라에 대한 자료가 너무 초라하다는 것이었다. 몇 개의 사진,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한 게릴라 활동 재현 설치물이 전부였다. 체 게바라는 인류 사회주의 혁명사 여러 인물 가운데 가장 서방인들의 사랑을 받는, 서방 세계에겐 진정한 혁명의 아이콘으로 여겨지는 인물이다.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으로 다른 나라의 혁명의 주동자로 참여해 혁명을 성공시켰다.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은 그의 다음 행보였다. 쿠바 혁명 성공 뒤 그는 쟁취한 권력의 향유 또는 이미 성공한 혁명지에서의 행정가로 남기를 거부하고 6년 만에 쿠바를 떠났다. 그리곤 아프리카, 남미에서의 또 다른 혁명에 참여하다 1967년 볼리비아 정부군에 잡혀 총살당했다. 이처럼 죽는 순간까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 순수성에 대한 존경으로 대부분 독재자로 귀결된 많은 사회주의 혁명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는 서방 세계 진보주의자들의 독보적 추앙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쿠바 혁명박물관의 쿠바 혁명사는 주로 카스트로 형제의 업적에 대한 찬양으로 점철돼 있었다. 카스트로 형제의 혁명적 업적을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 서방 세계에서 추앙받는 체 게바라의 혁명에 대한 기여가 의도적으로 축소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다. 체 게바라 박물관은 쿠바 중부 도시 산타클라라에 따로 건립돼 있다. 게바라가 이끄는 군대가 대대적 승리를 거두어 혁명의 전기를 이룬 곳으로 볼리비아에서 발굴된 게바라의 시신이 옮겨 묻혀져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게바라 박물관 역시 몇 장의 사진들과 적은 유품 등 그의 명성에 비하면 소박하다 못해 부실해 보이기까지 할 정도의 전시품들을 구비하고 있을 뿐이었다. 게다가 아무리 게바라와 인연이 깊은 곳이라지만 교통이 불편한 쿠바에서 아바나가 아닌 곳에 박물관을 세웠다는 건 사람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이처럼 쿠바 정부가 체 게바라를 그다지 대우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거리 노점에서 관광객을 상대하는 장사치들이 내놓은 기념품에는 항상 그가 있었다. 아니, 그곳에는 혁명 지도자들 중에는 오직 그만 있었다. 체 게바라만이 서구 관광객들의 지갑을 열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6년 뒤인 2017년 7월 다시 찾은 혁명박물관의 모습은 달랐다. 아직 자료들이 다 채워지지 않았지만 체 게바라의 방이 따로 독립돼 꾸며지는 중에 있었다. 그가 쓰던 기타가 방 앞 한가운데 놓인 채였다. 체 게바라가 서방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혁명을 도모하는 와중에도 그가 보여준 낭만적이고 인간적인 면모에 있다. 다소 긴 머리와 수염을 고집하고 천식에도 불구하고 늘 시가를 입에 물고 있었으며 고된 혁명 행군 중에도 아이를 안고 강아지를 쓰다듬고 기타를 치고 괴테의 시집을 읽고 야구와 축구를 즐기던 모습들은 사진을 통해 증언을 통해 그리고 그를 해석해낸 전기들을 통해 세계로 전해져 왔다. 특히 기타는 사회주의 혁명가였던 그를 한 인간으로 느끼게 하는 상징적 유품일 수 있다. 그 기타가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혁명박물관에 새롭게 꾸며지는 체 게바라의 방에서 나는 쿠바가 드디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상품화해 팔겠다는 자본주의적 마케팅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혁명박물관 지하에서는 체 게바라 미공개 사진전도 열리고 있었다.
체 게바라 사진 50점 독점 공개란 제목이 붙어있는 사진전에서는 게바라의 혁명 당시의 모습, 쿠바 혁명 정부에서의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전시되고 있었다. 우습지 않은가? 체 게바라가 쿠바를 떠난 게 1965년이다. 그 사진들은 모두 50년이 훨씬 지난 것들이란 말이다. 그런 사진들이 어디 숨어있다 갑자기 발견이 됐겠는가? 다 쿠바 정부가 갖고 있던 것들이다. 쿠바 정부가 이미 갖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발굴하지도 공개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캐캐묵은 게바라 사진들을 쿠바에 오는 관광객들이라면 누구나 한번 들르는 혁명박물관에서 갑자기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초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선언 뒤 폭발적으로 늘어난 서구 관광객들의 지갑을 더욱 활짝 열기 위해 체 게바라 상품화에 쿠바 정부가 적극 나선 것이 아닐까. 돈을 벌기 위해 카스트로 형제의 업적을 가릴 수도 있어 지금까지 짐짓 한쪽에 처박아뒀던 체 게바라를 꺼내든 쿠바 정부의 판단은 분명 매우 자본주의적으로 느껴졌다. 레닌의 러시아 혁명 이후 수십 년간 진행된 유럽과 중국, 남미 등지의 사회주의 혁명은 결국 실패로 귀결됐다. 과거 사회주의를 선언했던 국가들의 모습을 지금 사회주의라고 부르긴 어렵다. 1990년대 초반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동유럽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를 유지하면서도 결국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했다. 남미 국가들은 굳이 분류하자면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운 것을 추구해왔다. 북한을 사회주의라 할 수 있는가? 사회주의를 내세웠지만 주체주의의 외피를 쓴 세습 독재 국가가 아니던가. 그나마 쿠바는 미국의 경제 봉쇄를 당하는 와중에도 가장 오랫동안 사회주의에 가까운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로 보였다. 2015년 초 미 쿠바 관계 정상화 선언 직후 쿠바에 취재를 갔었다. 당시 관광산업이나 미국 등 외국에 사는 친척들의 송금보다 쿠바에 더 많은 외화 수입을 가져다 주는 게 서비스 수출이었다. 가난한 사회주의 국가가 무슨 서비스를 수출한단 말인가? 바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는 의료와 교육 서비스다. 쿠바의 의료와 교육에 대해 간간히 들려오는 뉴스들은 다소 의아하다. 전국민 무상의료,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160여 명, 평균 수명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영아 사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쿠바는 미국보다 영아 사망률이 낮게 나올 때면 항상 국제 언론에 보도 자료를 내곤 한다. 높은 백신 접종률과 예방 중심의 의료 정책의 성과다. 그런 쿠바 의료는 그들에게 최고의 자랑이기도 하다. 교육은 어떤가? 쿠바 문맹률은 0.02%다. 쿠바의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게 1959년이다. 쿠바 문맹률이 0%에 가깝다는 것은 혁명에 성공한 쿠바 사회주의 정권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이미 어른이 된 사람들을 위한 재교육에도 힘을 썼다는 얘기가 된다. 사람들이 배고프거나 아파서 죽게 놔두지 않겠다. 누구나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대의는 쿠바 혁명의 주역 피델 카스트로가 가장 강조했던 사명이었다. 전국민 무상 의료와 무상 교육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쿠바 정부는 국가 재정의 20% 이상을 쏟아붓는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의 경제 봉쇄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면서도 쿠바 정부 스스로도 힘겨운 일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교육과 의료는 사회주의 국가 쿠바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사회주의 국가의 가장 큰 정책적 목표 중 하나인 교육과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렸던 쿠바도 결국 빗장을 열고 적국이었던 미국과 타협했다. 소규모 경제 부문의 민영화, 공격적인 관광산업 육성, 외부와의 교류라는 개혁 개방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으니까.
더 이상은 이런 무상교육, 무상의료 같은 마지막 자존심도 지킬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외부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았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은 사회주의가 이상, 자본주의는 나쁜 것이라고 무작정 주장할 수 없게 됐으니까. 1962년 이후 소련이 쿠바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됐던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쿠바는 미국의 적국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에 의해 경제 봉쇄를 당했다. 소비에트 연방 해체와 동구권 공산주의 붕괴로 쿠바를 지원해줄 형제 공산주의 국가들이 사라진 이후에도 최근까지 미국의 쿠바에 대한 경제 봉쇄는 거의 풀리지 않았다. 무역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쿠바가 1990년대 이후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점점 더 확대한 산업은 관광업이었다.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이전에도 쿠바에는 한 해 100만 명의 캐나다인이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을 정도로 서방 국가들의 쿠바는 매력적인 관광지였다. 천혜의 해변과 원시적 자연을 간직한 카리브의 가장 큰 섬나라가 아니던가. 세계화 시대에 관광업을 경제난 타겟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쿠바에 국민의 60%가 미국에 가족이나 친척을 두고 있을 정도로 세계 최강 자본주의 국가의 영향을 실제로 받고 있었던 쿠바에 변화는 어쩌면 필연적이었다. 외부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끊임없이 전해지는데 텔레비전 한 대, 핸드폰 한 대를 살래도 몇 년을 모아야 하는 월급 30달러의 현실이 모두에게 평등하니 사회주의적 이상이 실현된 것이라고 믿는 참으로 이상적인 사회주의에 참으로 이상적인 시민상이 가능했겠는가. 무엇보다 사회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의 한계는 일당 독재를 통해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나아간다는 그 혁명이란 이름으로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있다. 일당 독재는 필연적으로 그 당과 관련된 사람들을 특권화하고 그 특권화된 계층에 기생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그렇게 결국 혁명이 척결하고자 했던 일종의 계급사회로 돌아가는 것이니 사실상 평등의 달성이란 유언하다. 대개의 사회주의는 그래서 일당 독재를 넘어 1인 독재로 규결되고 혁명의 목적이 아무리 숭고했어도 혁명적 과제의 완전한 달성이란 불가능하다는 대중적 자각으로 규결돼 간다. 쿠바의 사회주의가 의료와 교육에서 이룬 업적이 아무리 높다 해도 쿠바가 그 같은 모순에서까지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2015년) 쿠바 취재 당시 현지 국제관계 전문 변호사는 쿠바 정부가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기 시작한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에 정부는 분명 속도 조절을 하겠죠. 급격한 변화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변화의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변하지 않는다면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라고 답했다. 거리에서 만난 젊은이에게 쿠바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회주의가 변하는 거냐 라고 묻자 쿠바 사회주의는 이제 변해야죠. 중국을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체제 비판 역시 거침이 없었다. 물론 쿠바 정부는 쿠바가 자본주의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영경제협회 부회장은 쿠바의 최근 개혁개방 정책이 기존 사회주의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건 기존의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쿠바 정부가 이제는 작은 일은 민간에 맡기기로 한 겁니다. 그래야 정부는 국민을 위한 더 중요하고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민간 영역이 확대되다 보면 자본주의적 방식이 주가 되고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쿠바 정부가 자본주의 국가처럼 국민 복지의 중요한 부분까지 민간에 맡기거나 빈부격차의 심화를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이를테면 우리는 교육이나 의료 같은 것은 절대로 부분적으로라도 민영화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나의 질문들에 당황하는 표정도 없이 그렇게 대답했었다. 그 후 2년이 지난 2017년 7월
내가 마지막으로 쿠바를 방문했을 때 쿠바의 경제적 변화는 그러나 매우 급격해 보였다. 정부가 통제하는 인프라의 확대는 매우 더뎠지만 무엇보다 쿠바인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학습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본격적인 소규모 민간 경제가 시작된 지 겨우 5년 만에 쿠바 사람들은 자본주의적 사업 방식을 터득했다. 처음에는 집안에서 작은 가게를 열거나 자신이 가진 차 한 대로 사제 운송업을 하는 정도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기업적 운영으로 이윤을 내는 방법을 안다. 일부는 자본가가 되는 방법까지 이해하게 되었다. 미국에 있는 친척에게서 투자를 받아 차 여러 대를 사고 운전기사를 여러 명 고용한 뒤 택시 영업 허가를 받고 본인은 사무실에 앉아 배차를 해주는 사장 역할을 하며 이익을 내고 미국에 있는 친척에게도 일정 비율을 이윤으로 나눠주고 재산을 축적하고 투자를 더 받고 돈을 더 들여 차를 더 많이 사서 사업을 확장하고 이런 자본주의적 사업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 쿠바가 추구하는 건 공산당 일당 독재에도 자본주의에 더 가까워 보이는 중국식 모델이 아니라 대규모 경제는 아직 정부가 틀어주고 있는 베트남식 모델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제 막 개혁 개방이 시작된 쿠바가 어떤 길로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200만 명을 넘어선 쿠바계 미국인들의 쿠바 외부에서의 반체제 운동, 또 개혁 개방 정책 속의 쿠바 내부의 반체제 운동도 더욱 거세질 것이다. 쿠바 정부가 또 다른 사회 변혁을 막거나 늦추기 위해선 현 정부가 쿠바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만 한다. 그러려면 어떤 식으로든 더 많이 국민들의 변화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화의 시대에 아무리 막으려 해도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없는 시대에 아무리 막으려 해도 어딘가로 떠나려는 이동의 원심력을 막을 수 없는 시대에 북한보다 훨씬 더 합리적 방식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해왔던 쿠바도 변화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과연 북한은 변하지 않을까? 북한의 폐쇄성은 여전히 공고한 것인가? 그 폐쇄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인가?